가끔 우리는 하늘을 나는 꿈을 꿉니다. 높이 떠올라 이 세상을 멀리 내려다보는 꿈을 꿉니다. 성공을 날아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을 보면 성공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꿈 같은 기분이 아닐까 합니다. 저 하늘 높이 연이 하나 날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유는 연을 잡아주고 당겨주는 실이 함께 있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실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더는 성공에 목말라 하거나 꿈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기 위해 빙글빙글 돌면서 땅에 처박혔어도 곧 힘차게 날아오를 테니까. 하늘 높이 날고 있어도 실이 꽉 잡아줄 테니까. 실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실 없이 날지 말기. 실 없으면 높아질수록 위험하니까. 방패연, 가오리연, 한강에는 비닐연. 연 장인께서 수원성에서 날리고 계시는 쌍연. 길쭉한 장도연, 우리는 인연. 캠핑버스 출발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 시간에 제가 오늘 어떻게 오프닝을 시작할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제가 그동안 해놓은 메모장을 한번 쭉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짧게 제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본 글이었는데 연이 자유롭게 날고 행복하게 날 수 있는 이유는 연을 잡아주는 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짧은 글을 보고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꾸며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실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이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실과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해봤을 때 딱 누구다 이렇게 떠올리진 않더라고요. 물론 실과 같은 어떤 저에게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는 그런 든든한 선후배, 동료 그리고 친구들이 있죠. 물론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무게감을 줘서 그런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다라는 게 선뜻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높이 날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 아무튼 연과 실. 근데 꼭 내가 연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실이 누군가에게 실이 되어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실을 감는 걸 그 얼레라고 하잖아요. 얼레에 잘 감길 자신도 있고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높이 날아서 위험해지거나 이렇게 새들과 부딪힐 것 같을 때 한 번씩 당겨주면서 그런 실이 되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실 중에도 좀 탄탄하게 약간 털실 이런 느낌으로 어찌됐든 연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연 날리는 장면을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좀 특히 겨울이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어느 겨울날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연 날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초중학교 때 연 날리기 대회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방학 숙제였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을 접할 기회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강공원에 가면 편의점에서 팔긴 하더라고요. 비닐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과연 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 한켠에 저기 멀리 보면은 거의 장인처럼 날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TV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연 대회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꼭 나옵니다. 연 장인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연을 그냥 하나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줄연이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래서 그 줄에다가 연을 그냥 대충 봐도 한 100개는 달려 있는 실제로요. 그 상자 같은 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연이. 그러니까 얼레에서 실이 풀려 나오는 게 아니라 상자에서 가오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치 뭐 바닷가에서 그 이렇게 뭐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꺼내듯이 계속 가오리들이 그 상자에서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콧방구를 끼시면서 뭐 막 거북선 모양 이런 걸로도 연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띄우는 분들도 제 기억엔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한켠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연이죠. 막 한 승용차 크기 정도 되는 연을 가지고 그걸 혼자 날리지도 못해. 이제 뭐 제자들이겠죠. 연 장인 선생님의 제자들. 보통 이제 룩도 거의 비슷해요. 그 개량 한복 이렇게 입고 점잖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 연 잡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딱 꺼냅니다. 그러면 이제 승용차만한 연이 방패연 같은 게 하나 딱 나오고 거기에 막 뭐 써 있죠 또. 이렇게 뭐 날짜랑 뭐 이런저런 아마 뭐 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써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을 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잡고 그 장인 분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연을 날리던 그런 뭐 연축제 같은 그런 장면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접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편의점 가면 한강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 분명히 연을 팔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독수리 모양으로 된 비닐로 된 그런 연이 있는데 한번 사서 날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또는 뭔가 잘 풀리고 있을 때 이렇게 높이 날아오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높이 날면 높이 난다는 것은 추락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추락한다는 것은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걸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연한테 그 실이 없었다면 높이 날아오를수록 아마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웠을 텐데 이렇게 잡아주는 실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실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한테 실이 되기도 바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수상 꿀팁을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컨텐츠를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그간 두 컨텐츠를 제가 쭉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많이 돌려봤어요. 보면서 뭐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제 스스로 못마땅한 텐션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더 이상은 이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지 말고 오늘 얼른 털어내고 우리 얘기, 여러분들 얘기, 그리고 또는 제 얘기, 우리 사는 얘기, 그런 흔한 우리 삶 안에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냥 수다 떨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늘 그냥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다음 시간부터 즐겁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쨌든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저도 처음부터 어떤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전문가용 카메라를 다루지 않았어요. 정말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기본적인 개념만 있었죠. 그냥 뭐 조리개는 뭐고 셔터 스피드는 뭐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노출값을 이제 만든다라는 그 정도 딱 그 정도 개념 외에는 전혀 뭐 카메라를 다룰 수도 없었고 만지어 본 적도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저는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스마트폰. 여기. 그리고 그때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할 때도 제가 나중에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또는 더 나아가서 짧은 영화제, 뭐 29초 영화제라든가 좀 더 큰 영화제 또는 지금 최근에까지 크게 작업했던 웹드라마를 제가 또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와 있죠. 지금 제가 수상을 하고 제가 만든 작품들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결과물을 만든 작품이 절반이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수상을 해오면서 그때 이제 받았던 상금들을 장비에 투자를 하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또 좀 더 나은 카메라를 구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느낀 거는 이게 공모전은 일단은 영상의 질, 어떤 퀄리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수상하는데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완 요소, 그 좀 더 플러스 추가적인 배점으로 뭐 어떤 영상의 퀄리티나 어떤 촬영 기법, 그게 이제 연출력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런 걸 보겠죠. 일단은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스마트폰으로 안 찍은 것처럼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이러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폰처럼 안 찍은 것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작업을 했는데,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카메라를 딱 켰을 때 보여지는 이 화각이 있잖아요. 이 화각이 그냥 1배죠. 1배. 그냥 1이라고 딱 돼 있는데, 배줌으로, 줌 기준으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는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1배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각이 넓어요. 그러니까 광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수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23mm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렇게 쳐다보는 이 화각은 기본적으로 50에서 55mm 정도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정도의 화각을 단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는데 딱 절반인 거죠. 24mm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24mm 이하부터는 우리가 광각이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좀 넓게 보는 거겠죠. 그 말은 프레임 안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을 켜서, 켜진 그 상태로 그냥 무언가 어떤 사물을 찍거나 풍경을 찍었을 때 뭔가 못마땅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이유는 일단은 광각 개념의 화각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가까이 가서 지금 뭔가 이상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의 느낌이 나게, 또는 그 컷의, 사진의 컷이나 영상의 컷의 퀄리티를 좀 높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2배 줌 이상으로 땡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찍으시고요. 물론 넓은 폭의 화각이 필요하면 그냥 다시 1배 줌을 해서 찍어야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기본 설정 자체가 광각이기 때문에 꼭 줌을 해놓고, 2배 줌을 해놓거나 3배 줌을 하고서는 이렇게 찍고 싶은 피사체들을 갖다 대보시면 아마 그 느낌 차이점을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컷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여기 렌즈가 있잖아요. 우리는 카메라를, 화면을 볼 때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봐요. 정면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카메라는, 렌즈는 여기 있어요. 렌즈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구도를 잡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반드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보는 건, 화면을 볼 땐 정면으로 이게 왜 이렇게 난 찍고 싶은데 하는데, 기준은 여기 왼쪽 위에 렌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두고 찍는 게 맞아요. 네, 내 눈과 이 렌즈가 일치하게. 그래서 가로로 찍을 때는 좀 덜한데, 어떨 때 차이를 크게 느끼냐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낮은 것들을 찍을 때 이렇게 아무리 내려도 더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키가 좀 더 커 보이게 하고 싶다거나, 이 피사체가 좀 커 보이게 찍고 싶을 때 핸드폰을 뒤집어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잘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렌즈가 그 위치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가 만약에 이 테이블이 지금 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찍으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왜? 렌즈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 바닥
반 정도 채우고 싶어. 그래서 좀 더 밑에서 찍고 싶은데 이게 렌즈가 위에 있으니까 그냥 뒤집는 거죠. 그러면 어디 있어요? 렌즈가 바닥에 있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낮은 구도에서 피사체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화면을 보실 때 우리가 뷰파인더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은. 그래서 그림을 볼 때 렌즈가 왼쪽 구석에 있다. 그리고 세웠을 때는 위쪽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얼른 구도를 잡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아마 처음 수상을 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식장에 가고 그때는 이제 후보가 있었고 누가 어떤 상을 받을지까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제 팀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수상을 하고 그리고 수상작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영이 끝나고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뭘로 찍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기운이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말이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찍었지만 스마트폰으로 안 찍은 것처럼 찍는 게 항상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제 목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면서 저 그냥 이걸로 찍었는데요 하고선 주머니에 넣고 나서의 그분들의 어떤 표정, 좀 당황해하는 뭐지 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그분들의 리액션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저번 주에 탑건을 봤는데 거기서 반복되는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비행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일럿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딱 그 말을 던지는데 제가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그래, 저거야. 일단은 첫 번째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운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장비빨이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장비는 첫 번째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도 장비를 무슨 소리가 나서 네. 아니 무슨 소리가 나서 그래서 아무튼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근데 재밌는 건 다시 느껴요. 절대 장비빨이 첫 번째가 될 수는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장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창작을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창작을 마스터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뭘로 찍으시든 내 이야기가 좋고 그리고 찍는 장면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만 잘 전달이 되면 충분히 그거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좋은 작품인데 장비가 조금 좋아서 그 퍼포먼스를 좀 더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게 장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사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찍을 것 그리고 그 장면에 담을 그런 프레임 안엔 꼭 피사체가 있잖아요. 그게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풍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를 찍어야 돼 그래서 그냥 갖다 대고 카메라를 대고 찍는 게 아니라 이해를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또는 만약에 넓게 봐서는 장면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찍었을 때 이게 좀 더 잘 보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찍었을 때 이게 못 보이는지 등등 피사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 있어야 촬영을 할 때 또는 내가 콘티를 시뮬레이션을 할 때 빨리빨리 그 그림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냥 그건 그렇게 찍고 이거는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이렇게 이 인물이나 사물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애매한 노선이 타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피사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물을 찍을 때 이 배우의 이 인물의 얼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이렇게 찍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면은 오른쪽 왼쪽이 일단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낫구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낫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는 조금 차가워 보이는구나. 또 이쪽으로 보면은 좀 얘 좀 웃기게 보이네. 뭐 이런 것들. 그게 어떤 부분이 됐든 가장 많은 정보를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떻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이 드라마에 어떻게 찍을 것인지, 컷을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딱딱딱 서게 되는 거죠. 아마 뭐 사진을 주로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뭐 셀카도 많이 찍고 그리고 누군가를 많이 찍어주기도 하는데 셀카는 본인이 잘 나오는데 누가 나를 찍어주는 건 별로야. 바로 그 이유가 찍어주는 사람은 찍어주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나오거나 멋스럽게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본인은 알아. 너무 잘 알죠. 자기의 얼굴을. 내가 어디가 어떻고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하면은 잘 나오니까 나는 낮은 데서 찍으면 잘 나와. 또는 나는 위에서 찍어야 돼. 나는 이런 표정이어야 돼. 왼쪽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셀카는 금방금방 찍죠. 그래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찍어주는 사진이 저는 잘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만약에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본인의 사진을 찍어주는데 못 나온다 그러면 딱 하나 이유밖에 딱 두 개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그만큼 당신의 얼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나머지 하나는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두 가지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내가 찍을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는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들었던 말인데 키가 좀 작은 친구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지하철을 타는 게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대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 가슴하고 등밖에 안 보인다. 그때 저는 사실 닭살이 좀 돋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내가 보는 시선에는 다 등이고 벽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75 정도, 뭐 75, 70 이상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열린 시선이 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어깨선들.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로막인 거죠.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시선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시선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친구의 상태도 이해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서 정말 크게 와닿은 적이 있는데 시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평균적인 키를 갖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평균 키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보는 시선이 있죠. 근데 이 렌즈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무조건 눈이거든요. 렌즈는 우리의 눈이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는 걸어 다니는 내 높이 또는 앉았을 때의 높이대로 모든 영화나 사진을 찍는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그 장면들을 다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 시선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보이지 않는 시선에서 그 대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는 내가 보지 않았던, 극단적으로는 부감이 있고 안감이 있겠죠. 완전 로우에서 위로 올려다 쳐다보는 컷이라던가 아니면 전혀 이렇게 위에서 완전 위에서 아래로 찍는 컷이라던가 우리는 그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나 사진으로만 접할 수 있는 시선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상이나 사진 속에 드라마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찍을 때 내가 보지 못한 시선으로 자꾸 어떤 장소나 사람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괜히 뭐 로케이션 헌팅을 갔을 때 그냥 이렇게 쓱 둘러보지 않잖아요. 막 가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막 높이서도 보고 막 어디 숨어서도 보고 막 괜히 화분 있으면 막 화분 뒤에 가서도 막 이렇게 보고 그러는 이유가 이 장면 안의 드라마나 심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일상생활에서 보던 시선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컷들이 담기면 그게 드라마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흥미를 느낀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팁에 대한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찍는 것들이 그런 스타일을 그런 나의 스타일을 갖는 게 곧 내 연출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야외건 또는 실내에서 촬영을 하건 뭐 바닥에,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다른 촬영 감독님들 당연히 응당 그러하시겠지만, 우리는 또 막 그런 전문적인 뭐 그립팀이라든가 이런 습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뭐 바닥에 누워가지고 찍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부감으로 찍기 위해서 높은 곳을 찾아서, 만약에 골목이라면은 뭐 예전에는 그냥 양해를 구하고 어느 집에 옥상을 올라간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아니면 우리 신체 물리학적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시선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영상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찍는 되게 일상적으로 광고 같은 데나 흔하게 드라마나 흔하게 나오는 컷이죠.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서 문을 여는 나를 보여주는 거. 우리가 냉장고 안에서 문을 여는 내 친구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볼 수 없는 시선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를 잡으실 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시선, 네, 높이도 보고, 쭈그려 앉아서도 보고, 땅에 엎드려 보기도 하고, 어디 숨어서 보고, 이러면서 다양한 시선으로 연출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설정해 놓은, 내가 구도를 잡아 놓은 내 프레임 안에 절대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쉽게 일어나는 예로, 우리 어른들 사진 있잖아요. 왜 다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의 사진을 보면 일단은 뭐 카카오톡 사진 주변에 이제 어른들 사진을 한번 쭉 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는 무엇을 찍었지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찍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꽃을 찍은 건지, 이 인물을 찍은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간판을 찍은 건지, 심지어 뭐 옆에 있는 간판은 뒤에는 다른 배경은 막 꽃 이렇게 있고, 막 등산 로고 활짝 웃고 있는데 옆에 주차 금지 이런 거 나와 있고, 이런 거.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이런 영상 작업, 드라마를 전달해야 되는, 언어로서 드라마를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데, 영상 컷들 안에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용납이 안 돼요. 상당히 불편해져요. 모든 것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 컷이 갖고 있는 힘이 점점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도를 딱 잡았을 때 발견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이 드라마, 이 장면 안에 허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허용할 수 있다라면 몰라도,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니다라고 하면 꼭 해결을 하세요. 없애거나 오히려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울 안 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절대 프레임 안에 허용하지 말 것. 좀 더 드라마틱한 또는 돋보이는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폭넓은 시선을 갖고, 렌즈가 내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 눈을 여기저기, 그게 시선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와 하는 게 먼저긴 하거든요. 왜? 신선하니까, 새로우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시선이기 때문에 보지 않았던 시선으로 사물을 찍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로워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촬영에 대해서, 촬영하는 팁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작업했던 것부터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쭉 한번 되돌아보는 좀 계기가 됐어요. 어떤 것들이 나한테는 팁으로 남아 있을까 라고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떻게 내가 작업을 해왔는지 더듬더듬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냥 수월했던 건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 확
찍고 확 나오고 그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뭐 장소 헌팅이 됐든 또는 배우 헌팅이 됐든 아니면 촬영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꼭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게 이래서 안 되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작품이 결국에는 수상까지 하는 결과까지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꼭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다 다가와요. 어떤 저항들이 다가오는 게 저는 그냥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변태스럽기도 하다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그런 상황 뭔가 약간 삐딱해지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대처해 나가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걸 좀 추구해요. 그리고 가끔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그 현장에서의 우리 팀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의 팀 분위기에 어떤 사기에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고 그 차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던져졌을 때 뭐야 이게 왜 안 돼? 짜증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오케이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씹어 먹을 것인가 이게 저는 능력이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세요. 어떤 상황이다. 좆되는 일은 없으니까. 네, 그게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난 시간 이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공모전 수상하는 꿀팁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뭔가 약간 잔소리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추상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제 주관적인 시선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인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나 작게나 크게나 작업하실 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구나라고 분명히 무릎을 탁 치는 순간 있을 거라고 저는 나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꼭 창작자가 아니시더라도 꼭 그런 공모전 작품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일 부분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가 하는 창작의 작업이 목표가 공모전이라면 수상을 하기 위해서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는 그 목표 지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작업이 끝나서 출품을 하는 그 시간까지. 아름다운 거는 꽃이죠. 꽃이 탁 펴서 그 꽃이 만개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피기 전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꽃이 활짝 펴야 그 꽃을 보면서 이 나무 또는 이 꽃송이가 꽃이 피기 전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꽃이 결국에 피지 않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싶다면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작업을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겠다. 지루하다. 안 온다 하면은 그냥 just do it입니다. 어떤 꿀팁 책을 보고 누가 이렇게 하라던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던데 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했을 때 알아요. 뭐가 부족하구나 해야 알아요. 부족한 게 뭔지.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just do it. 그냥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학 공식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죠. 이미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외우면 돼요. 근데 성적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수학 공식을
적용하거나 응용해서 적용하는 게 사실은 그게 실력이잖아요.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저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또는 내가 상상했던 것들, 근데 그것들을 내가 이해해서 내 것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응용하고 적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곧 실력이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세요. 예, 일단 하셔야 돼요. 예, 만드세요. 카메라 들고 나가서 막 찍으시고 만들어야 돼요. 아무 지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이렇게 찍고 이걸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러면 기회가 생긴 거죠. 내 문제를 알게 되는, 내 단점을 알게 되는, 내 부족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완해서 왜 이게 안 됐을까? 라고 의문이 생겼을 때 책을 보거나 또는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순서가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창작의 작업은. 그래서 그냥 하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작은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처음 틔운다. 나는 다시 2살, 3살의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마마가 됐든 맘마가 됐든 빠빠가 됐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죠. 갔다 왔다가 갔다 왔어요가 되려면 갔다 왔더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 말을 틔우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틔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정신없이 이렇게 또 긴 시간 달려왔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우리 사는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확 이렇게 나오지 않죠. 물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도 만들고 싶고 한데 저는 끊임없이 떠들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공유할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보내준 또는 남겨주신 사연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첫 번째 소박한 목표입니다. 뭔가 그게 뭐가 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답이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콘텐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캠핑버스는 오늘 여기까지 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